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음식으로 차별하는 것이 제일 치사하다고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치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돈 몇 푼으로 사람 피말리게 하는 것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잠시 일을 쉬어야 했을 때 남편, 남의 편 놈이 저에게 돈 몇 푼으로 갑질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피 튀기는, 침 튀기는 싸움까지 질질 끌고 가다가 한 방에 해결해버린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전업주부들에게 속 시원한 한풀이 같은 이야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어디 제대로 꿈틀거리게 된 제 이야기 정말 서럽고 치사함을 바득바득 느꼈던 지난날을 다시 떠올리려니 머리가 지끈거리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하루 속이 편안해지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나름의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꽉 찬 나이는 아니었지만 양가 집안에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 하는 잔소리에 시달려 짝꿈을 찾던 찰나에 서로를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팅도 아니고 선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즘 애들이 말을 하는 자연스러운 만남도 아니었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를 따라서 술 한잔 하러 간 자리에서 우연히 친구의 지인을 만나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지인의 지인으로 따라온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나이 또한 동갑이기도 하고 해서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풋풋한 만남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그냥 냅다 우리 한번 만나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어른들의 연애 같은 걸까요? 제 나이 37, 어찌 보면 인생의 기로에 놓여있는 나이기도 했죠. 친구들은 하나 둘 시집장가를 가는 나이였고 모아둔 돈은 그럭저럭 평균 수준에는 도달하는 것 같고 매일 쳇바퀴 굴러가듯이 기상과 동시에 출근 준비, 출근 후 퇴근 기다리기, 퇴근 후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 잔 걸치고 집에 들어가기를 반복했어요. 무료한 일상의 남편은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죠. 왜 남편이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친정집이 싫었거든요. 손만 댔다 하면 마이너스를 찍어버리는 아버지, 집에서 잔소리만 늘어놓는 어머니, 저에게 친정집은 기댈 수 있는 보금자리라기보다는 떠나고 싶은 그런 존재였어요. 물론 빚이 많아서 제가 빚을 갚아야 한다던가 온 가족이 제 월급만 바라보고 있다던가 하는 답답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항상 집안의 소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뿐인 남동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만 4년을 하다가 그만두고 자격증을 따러 다닌다고 이것저것 손을 대면서 시간만 버리는 백수였고 아버지는 사업병에 걸려서 이것도 해보고 싶다, 저것도 해보고 싶다 말만 많으신 분이었고요. 어머니는 늘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죠. 여자가 되어서 이런 것쯤은 척척 해내야지. 매번 저에게만 그 소리를 하셨어요. 여자로 태어난 게 죄였을까요? 나이를 1살, 2살 더 먹어가고 제가 어느 정도 잔소리를 무시할 수 있을 나이가 되자 그때부터는 애물단지 취급을 하며 시집을 가라고 하셨죠. 어우 예. 여업주 미진이는 결혼해서 벌써 애가 둘이라더라. 넌 도대체 언제 시집갈 거니? 시집은 뭐 아무나 가나? 남자가 있어야겠지. 거기다가 돈도 있어야겠지. 허거한 날 돈 없다고 나한테 생활비 10만 원, 20만 원 빌려가면서 나까지 결혼해서 없으면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내가 뭐 그 10만 원, 20만 원 부족해서 너 시집 못 보내겠니? 자고로 여자는 말이야. 사회생활 오래 해봐야 좋을 거 하나 없다니까. 안정적인 직장 가진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사는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엄마는 지금 행복해? 맨날 아빠한테 잔소리하고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 없어봐. 엄마 속 터져. 엄마가 유일하게 화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나 하는데 나 없으면 엄마 화병 걸린다니까. 이게 엄마는 괜찮으니까 결혼하라니까. 내가 너 집에 있는 거 보는 게 더 속 터져. 그러니까 하루빨리 시집갈 생각이나 해. 어떻게든 보내줄 테니까. 언제는 딸이 집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또 언제는 하루 빨리 시집을 가라고 등을 떠밀었죠. 아무튼 저만 보면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구는데 제가 버텨내 재간이 없더라고요.
결국에 어디 좋은 사람 없다 하고 찾다가 눈에 들어온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허우대 멀쩡하고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얼굴에 눈, 코, 입은 달려 있었거든요. 어디 모자란 구석은 없는 것 같았고 직장도 나름 괜찮았어요. 대기업이라든지 직급이 높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람이 돈벌이만큼은 가늘고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남편은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다른 건 몰라도 자동차 정비 일은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공인비도 넉넉하게 받는 것 같고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정직한 정비를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지 차량 검사 철만 되면 미리 예약하지 않고서는 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줄이 긴 곳이었어요. 남편이 딱 이런 시기에 저를 찾아온 게 아주 운명같이 느껴졌죠. 남편 또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만큼 답답하게 잔소리가 이어지는 집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아무래도 37살,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라는 압박감은 다들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이 정도면 서로 결혼을 해서 살아도 나쁘지 않겠다는 감정이 오고 가게 되었고 저희는 연애할 것도 없는 데이트를 몇 번 즐긴 뒤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을 왜 이렇게 섣불리 결정하게 되었냐고요. 선자리에서 만나면 3번 만나고 결혼도 한다는 판에 저희처럼 데이트만 6개월 이상 즐겨봤으면 서로 탐색할 만큼 탐색도 해봤겠다. 결혼을 준비하기엔 나쁘지 않은 기간이라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서로 모아둔 돈도 꽤 됐고 결혼을 준비해서 산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시간만 끌다가 집에서 듣기 싫은 소리 내내 듣지 말고 하루빨리 탈출하자는 게 저희 두 사람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게 실수였을까요? 남편이랑 데이트를 할 때는 느끼지 못했었던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생활 습관, 집안일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전부 달랐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다투기 시작했죠. 남편은 일거리를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해결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일거리가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생활에서 누가 더 손해를 봤다고 말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성격상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된 것은 저였죠.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었냐? 아니었다 이겁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한 기간이 있으니 월급을 벌어올 만큼은 벌어오고 있었는데 집안일까지 모조리 떠맡게 되니까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의 치사한 태도에 신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는 네 돈 내 돈 따지는 법 없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펑펑 쓰더니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짠돌이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건가 봐요. 남편은 저보다 돈을 많이 벌어온다는 것에 대해 유세를 떨었어요. 제 월급은 세금을 떼고 300만 원이 조금 안 되었는데 남편은 일거리가 많을 땐 400, 500만 원씩 월급을 받아오곤 했었거든요. 사실 남편이 하는 일은 몸을 쓰는 일이나 다름없으니까 당연히 위험수당도 붙어서 그 정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잘해서 그만큼 받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큼 벌어오지 못한다고 엄청 으쓱거렸죠. 저야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왜 남들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하면서 자기 마누라, 자기 가족에게는 치사한 태도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걸까요? 아이, 당신 이번 달에 생활비 얼마나 썼어? 아니, 내가 당신을 믿고 맡겼는데 말이야. 생활비를 너무 펑펑 쓰는 거 아니야? 이번 달에 우리 아버지 생신이 있었잖아. 지지난주에 같이 밥 먹고 밥값 계산하고 용돈으로 50만 원 드리고. 그거 말고는 더 쓴 것도 없고 덜 쓴 것도 없는데? 아, 여보. 밥값이야 나도 같이 먹었으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왜 장인어른 생신 선물 대신 드린 용돈은 우리 생활비에서 빼다 써? 당신 개인 비용에서 지출해야지.
아니, 우리 각자 한 달에 용돈 50만 원씩 챙기고 나머지는 전부 생활비 통장에 넣고 적금도 들고 그러고 있는데 50만 원을 전부 아버지께 드리면 내 한 달 용돈은 어떻게 하라고? 당연히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손해잖아. 아, 난 아버지 없이 어머니만 한 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엄마 생신 때는 장인어른 장모님 목 합쳐서 100만 원 용돈 드릴 거야. 그렇게 치사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 거야. 아, 그럼 어머님 생신 때 100만 원 드려. 그랬다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아, 왜 우리는 100만 원 안 주냐고 말이라도 나오면 어떡해. 아니, 당신이 우리 집은 부모님이 두 분이시고 당신네 집에는 시어머니 한 분만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따지고 들어. 그렇게 각 잡고 나눴다가 처가에서 말 나올까봐 그런 거지. 아, 당신이 그렇게 트집을 잡으니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트집이라니. 아니, 이거 어떻게 트집이야. 서로 공평하게, 각자 가진 용돈에서 생신 챙겨드리고 하면 좋지 않냐고 말을 한 거 가지고 트집이라고 하면 내가 서운하지. 당신 효도는 셀프라는 말 몰라서 그래? 효도는 셀프라고? 참나. 돈이랑 엮이면 셀프라는 말을 하네? 그렇게 효도는 셀프인 걸 외치는 사람이 왜 어머님께 전화 한 통을 안 드려서 나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니냐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는 연락을 받게 해. 그거야 우리 엄마가 며느리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가 보지. 결혼 전에도 나랑은 통화 한 번을 안 하셨던 분인데 오직 며느리랑 친해지고 싶고 며느리 사는 게 궁금했으면 전화를 다 하셨겠어. 앞으로는 그럼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지 않도록 당신이 가운데서 셀프 효도를 잘 해보던가. 나는 그럼 효도는 무조건 셀프라고 알고 있을 테니까 당신도 꼭 그 말 지켜. 우리 엄마가 며느리 챙기고 싶어서 전화한 건데 아, 너무 치사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때다 싶어서 아주 우리 집을 멀리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치사? 나한테 치사하다고 그랬어? 당신이 하는 일은 다 정당한 거고 내가 하는 일은 조각조각 나눠서 갈라치기 하는 치사한 일이라도 되는 거야? 멀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효도는 각자 하자며 아, 나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하지. 근데 당신이 한 말대로 효도는 우리 집만 하겠다고. 남편은 매번 효도는 셀프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본인이 벌어온 생활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하나하나 통제를 하려고 했어요. 무슨 한 달에 기천만 원씩 벌어와서 제가 사치를 부리면 말을 안 하겠어요. 남들처럼 똑같이 살고 대출금 갚고 보험에 적금에 한 달 빠듯하게 살아서 어디 돈 쓸 구멍도 없는데 저에게 돈 난리를 치니 당연히 치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심산으로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오면 받지도 않고 남편에게 효도는 셀프라며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기도 했죠. 문제는 제가 남편과의 기싸움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에 답장도 하지 않고 있으니 혹시 본인이 무슨 실수를 했나? 아니면 우리 며느리는 일단 시자가 붙게 되면 기피를 하는 타입인가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제가 며느리로서 챙겨야 하는 도리가 있기 마련이지만 남편이 너무 내로남불처럼 본인이 하는 일은 당연한 거고 제가 해야 될 의무 또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시어머니께 괜한 짓을 했던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매번 잘해주시고 제 기분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착한 시어머니의 심성을 이용해서 남편의 길을 잡으려고 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무슨 실수를 했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 제가 일부러 피한다고 오해를 하셨고 저에 대해 점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하루는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쓴소리 한마디 하려고 벼르고 계셨는데 일이 터졌어요. 그 전주에 남편이랑 같이 친정에 갔었는데 친정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기 때문에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셨거든요. 평소 엄마 반찬을 먹다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만들어 먹으려고 하니까 그 맛이 안 나서 그리웠는데 엄마가 반찬을 만들어 뒀다고 가져가라고 하시니까 신이 났죠. 그런데 저희 엄마도 상당히 쪼잔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매달 용돈처럼 드리던 사실은 강탈에 가던 10만 원, 20만 원이 없으니까 좀 그러셨었나 봐요.
저에게 반찬을 주시면서 손을 내미셨어요. 예, 엄마가 신경 써서 이렇게 반찬까지 만들어뒀는데 냉큼 반찬만 가져가고 입 씻으려고 이런 거 받아갈 때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엄마한테 용돈도 좀 주고 그래야지. 너는 애가 그런 것도 모르고 사니?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말을 해줘야 한다니? 알아서 좀 챙겨라. 그러게 그런 건 생각도 못했네. 근데 엄마 어쩌지? 지금 현금 뽑아온 거 없는데. 그러면 엄마 내가 계좌로 이체할게요. 반찬 너무 맛있게 생겼다. 아, 내가 딱 겉절이에 수제비 먹고 싶은 건 어떻게 알고 겉절이를 이렇게 준비해뒀대? 엄마한테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로 용돈을 보내드리고 반찬통 큰 걸로 5통이나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데 남편 입이 뾰루퉁한 거예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차 타자마자 저한테 휴대폰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저한테 은행 어플에 로그인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남편이 사나운 얼굴을 하고 은행 어플을 켜보라고 말을 하니까 왜 저러나 싶었죠. 은행 어플은 왜? 내가 뭐 어디다 돈 썼는지 일일이 간섭하고 싶어서 그래? 알아서 잘 쓰고 있으니까 걱정 말어. 진짜 사람을 왜 이렇게 잔소리가 늘었어?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한테 계좌이체 해드린 거 어디 통장에서 한 건데? 생활비 통장에서 한 거야? 아니면 당신 용돈으로 들은 거야? 확인해보고 싶으니까 로그인 해봐. 기가 막혀 정말. 지금 그거 확인하려고 은행 어플에 로그인하라고 하는 거야. 내놔? 이런 거야말로 치사한 짓인 거야. 안 보여줄 거야 내놔. 내 핸드폰. 아, 반응 보니까 생활비 통장에서 들였나 보다. 아니 왜 그걸 당신 마음대로 쓰고 그래? 생활비 통장은 우리 부부를 위해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쓰면 우리 신뢰에도 금이 가는 거라는 걸 왜 몰라? 아니 여보, 반찬이잖아 반찬. 우리가 무슨 양가의 용돈을 매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반찬 이만큼을 해줬는데 10만 원 용돈도 생활비 통장에서 못 드려? 그리고 이 반찬은 당신이랑 나랑 같이 먹을 거잖아. 나 혼자 먹으라고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안 좋아하는 반찬들이야. 이거 하나같이 당신만 좋아하는 반찬들이잖아. 장모님도 참 그렇다. 반찬만 드실 거면 우리 사위는 뭐 좋아하나? 한마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 익은 김치, 신김치만 먹지 겉절이는 안 먹는다고. 그러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앞으로는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하던가. 우리 엄마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뒤에서는 왜 이래 진짜. 남자가 쪼잔하게. 진짜 이러고도 남자로 태어났다고 말을 할 수 있어. 뭐? 쪼잔. 나한테 지금 쪼잔이라고 그랬어? 진짜 어이없다. 그럼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여자로 태어났냐? 그래. 쪼잔해서 꼭 그랬다고 해. 아니 양가 부모님께 어쩌다 한번 용돈 드리는 거 가지고 얼마를 썼네 어디서 썼네 치사하게 일일이 따지고 들 거야? 아 진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장모님께 이 반찬 돌려드리고 10만 원 다시 받아와. 나는 안 먹을 거니까 용돈 드린 거 용납 못해? 뭐라고? 이 반찬들을 돌려드리고 돈 해받아라고. 당신 진짜 미쳤어? 그래 미쳤다. 장모님도 참 그렇다. 딸 입에 들어가는 반찬 만들어 달라고 하지도 않은 거 만들어 놓고 10만 원을 받아가셔. 양심에 털이 났나? 지금 우리 엄마 욕한 거야? 양심에 털 났다고 한 게 왜 욕이야? 세상 천지 저런 욕이 어딨어? 당장 당신 용돈 계좌에서 10만 원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놔. 안 그러면 나 이 반찬 장모님 돌려드리고 10만 원 다시 받아올 거니까.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안 좋아하는 반찬이라 손도 안 댈 거라면서 먹을 사람이 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말을 하는데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해서 용돈 통장에서 10만 원을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이코 마냥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운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돈을 그 자리에서 보내지 않았으면 아마 출발도 안 했을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시댁에 갔다가 일이 터진 거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랑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일부러 시어머니의 연락을 피하고 효도는 셀프라고 외치던 남편의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한 행동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 때라
시어머니께서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신가 하고 말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만들어 뒀다고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고추부각이랑 무말랭이 오징어 볶음 좋아한다고 그랬었던 게 기억이 딱 나지 뭐야. 시장에 갔더니 재료들 싱싱한 거 많이 팔길래 내가 솜씨 좀 부려봤다. 이거 가져가서 먹어. 우리 며느리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말라서 심은 어찌 쓰겠어. 역시 며느리 생각하는 거 우리 엄마밖에 없네. 와, 이 반찬들 때깔 좀 봐. 하나같이 당신 좋아하는 반찬밖에 없다. 우리 마누라 살찌겠네? 살찌겠어. 그러면서 남편놈이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쳐다봤더니 저에게 소근소근 말을 하더라고요. 반찬 만드시느라 고생했다고 10만 원 보내드리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생활비 통장에서 10만 원 빼다가 시어머니 드리라는 소리 아니겠냐고요? 언제는 효도는 셀프다 하더니만 시댁에 용돈 드릴 때는 생활비 통장에서 뽑아다 주라는 걸 보고 기가 막힌 거죠. 저도 이때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 주겠다고 했더니만 남편놈이 계속해서 제 옆구리를 쿡쿡 찔러대는 겁니다. 아, 진짜 왜 자꾸 내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 싫어, 싫다고. 어머님, 저 이 반찬 안 먹을래요. 안 가져갈 테니까 어머님 다 드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씩씩거리면서 남편놈 째려봤더니만 남편놈이 오히려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그냥 시댁을 나왔어요. 남편놈이 따라와서는 제 어깨를 확 잡더니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우리 엄마가 애써 당신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줬는데 왜 이래? 용돈 10만 원 드리라니까.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만든 반찬값은 내 용돈에서 치라고 하더니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반찬값은 왜 생활비 통장에서 내라고 그래? 그래서 결국 장모님한테 돈 돌려받았어? 아니잖아. 그리고 저 반찬들 하나같이 당신 먹으라고 당신 좋아하는 음식들로 만들어주신 거잖아. 당신 용돈에서 드리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엄마한테 돈 돌려받은 게 아니라 나한테서 받아갔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나만 먹으라고 주셨겠어? 당신 좋아하는 음식이랑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랑 겹치는 것만 해주셨구만. 당신 용돈에서 드려. 나는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반찬에 손 하나도 안 댄 거 알지? 그러면 내 용돈에서 드릴 테니까 당신도 저 반찬에 손도 대지 마. 뭐라고? 지금 뭐 해보자는 거야. 해보자는 건 당신이지. 시댁집 1층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니까요. 그날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는데 어머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시어머니께 전화가 몇 통 걸려왔는데 제가 열받아서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오해가 쌓이고 만 거죠. 하루가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였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안 받으시더라고요. 2번, 3번 해봐도 안 받으시자 일부러 안 받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제서야 제 행동이 오해를 불러올 만했다는 것을 깨닫고 퇴근을 하자마자 남편도 없이 혼자 시댁에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차가운 얼굴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오해를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여긴 웬일로 왔니? 그렇게 내 연락은 무시를 하고 내가 너 생각해서 만들어준 반찬도 안 먹겠다고 가버리더니 왜 찾아왔어?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오해를 하실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나 봐요.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오해라니? 네 행동만 보면 내가 무슨 악덕 시어머니라도 되는 줄 알겠어. 아이 그래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어디 한번 설명이나 해봐라. 시어머니께서는 한숨 푹푹 쉬시며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셨고 저는 그동안 제가 겪은 서러움과 치사함에 대해 낱낱이 일러 바쳤어요.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 거라고 시어머니께서 고작 그런 일로 왜 그러니 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시어머니께서 코평수 넓히시며 대신 분노를 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뭐라고? 아이 그놈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실거 내가 7푼이 8푼이 어디서 그 새끼를 낳았나 통 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굴었단 말이야. 네 어머님 근데 그이는요 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아니 효도를 셀프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 속을 박박 긁던지
아이, 그러면 내 전화를 안 받은 것도 나한테 뭔가 화가 났거나 속이 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놈이 효도는 셀프라고 난리를 쳐서 그랬다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입으로 안 받았어요. 하도 그 애가 저한테 효도는 셀프라고 친정에 들어가는 돈 10,000원 한 푼도 제 용돈에서 내야 하는 거라고. 반찬도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아니라고 용돈 드릴 거면 제 용돈에서 빼주라고 하길래 어제도 그래서. 아유, 내가 진짜로 이 사실을 몰랐으면 하나같이 죄다 오해를 할 뻔했잖니.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와서 바로바로 일렀어야지. 왜 혼자 해결을 하겠다고 끙끙거리고 있어. 이러다가 고부간에 갈등이 생겼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나는 말이다. 내가 며느리한테 무슨 잔소리를 했나? 내가 뭐 기분 나쁘게 한 게 있었나? 몇 개월을 끙끙 앓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그의 흉을 보는 건데 제가 그걸 어떻게 어머님께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도 참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어제 제 행동 때문에 기분 나쁘셨으면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머님, 화 푸세요. 아유, 내가 화내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이놈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몰랐다는 게 부끄럽다, 내가. 아니, 내가 돈돈거리면서 키운 것도 아니고 어디 부족하게 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런다니. 결혼할 때부터 이러더라고요. 제가 오죽 치사했으면요. 어머님, 아이 낳기도 싫다니까요. 애 낳으면 또 얼마나 잔소리를 하겠어요. 이건 왜 샀냐, 이건 뭐에 쓰냐. 집안일도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잔소리는 어찌나 많은지요. 저요, 정말 피말라 죽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처음 시집 왔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시집살이를 당하셨었대요. 휴지 한 장 쓰는 것까지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하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시집 와서 3개월 만에 스트레스로 살이 10kg이 넘게 빠지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절대로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며느리랑 잘 지내야지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자꾸 피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속상하셨던 거죠. 속 사정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시어머니께서 제 편을 엄청나게 들어주셨어요. 너 용돈이니 생활비니 엄청나게 잔소리를 해댄다며? 아니, 용돈 그거 한 달에 얼마나 쓴다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밖에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한 달에 50만 원이 뭐냐? 부족해도 엄청 부족하지? 도대체 양가에 용돈 드리는 것까지 왜 생활비 타령하고 앉아있냐 이거야. 내가 너 그렇게 치사하고 치졸하게 굴으라 가르쳤어? 지 돈은 앞뒤 생각 안 하고 펑펑 쓰는 주제. 아유, 아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너도 결혼을 했으면 와이프가 하는 일에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야. 어디 가부장적인 생각만 들고 지 잘난 척을 그렇게 해. 어머,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야, 이거사. 오죽하면 며느라가 살이 다 빠졌겠어. 엄마가 네 할머니한테 얼마나 시집살이를 당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너는. 너 앞으로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지 마. 남편 놈, 제가 일러 바쳤다고 억울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소했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 놈이 저에게 돈의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 것 마냥 치사하게 굴면 쪼르르 시댁에 가서 일러 바쳤죠. 매번 시어머니께서는 제 편을 들어주셨고 남편은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돈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생각을 할 때쯤 또 다시 일이 생겼어요. 시간이 더 흘러 나이가 40이 되고 나니까 확실히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더 늦기 전에 양계에서 손주를 보고 싶다는 압박을 주셔서 임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도 잘 들어서지 않고 영몸이 피곤한 게 미치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연 임신을 하기엔 나이도 먹었겠다. 병원에 찾아가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 때는 아이 낳기도 싫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몇 번 화를 내시고 남편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까 아이를 낳고 키워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시험관에 대한 설명도 듣고 상담도 받고 피검사를 진행했는데 병원에서 저에게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났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결국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갑상선 암이라는 겁니다. 호르몬의 문제도 있고 갑상선 절제 수술도 받아야 한다고요. 임신이 안 되는 것에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저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암이라니 요즘은 암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빨리 찾아온다 하지만 제가 그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암 환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서 병원에 주기마다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수술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인 건 암이 초기인 상태였고 다른 곳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대신 갑상선을 아예 떼어내야 했기 때문에 평생 호르몬 조절 약을 먹어야 했고 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 슬픈 일이었지만 양가 부모님께도 죄송스러운 일이었어요.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지. 그래도 수술만 하고 나면 전이 없이 건강할 수 있다고 하지 않니?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쭉 네 몸만 생각해라. 요즘은 아이 없이 사는 집도 많다고 하는데 아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네 인생 네가 사는 건데 네 몸이 제일 중요한 거지.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해 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어머님은 정말 대인배세요. 얘는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걸 뭘 그렇게 지켜세우고 그러니 무조건 네 몸이 먼저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라고 아이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제 몸만 생각하라고 응원을 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말과 달리 저희 친정은 주눅이 잔뜩 들어 있으셨죠. 아무래도 시집을 간 딸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실망을 하신 듯 했거든요. 시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다 이런 뜻이었겠죠.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대인배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친정엄마의 손을 붙잡고 손주 없는 것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고 며느라가의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까지 훌쩍이시더라고요. 딸이 갑자기 암이라고 하니 충격도 크셨겠지요. 그렇게 저는 치료에 들어갔고 머리카락이 하도 빠져서 머리도 빡빡 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일부러 놀리기도 하고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제 옆을 지켜주었어요.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이 너무 다정하게 제 옆을 지켜주니까 저는 매일매일 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링거절 때문에 손으로 일기를 작성하기 어려워서 SNS를 만들어 제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받고 있는 중간중간 기록도 하고 치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답변도 해주고 혹시라도 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상을 남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잘 버텨냈습니다. 사람들의 응원 댓글이 달리니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치료를 마치고 수술까지 잘 되었다는 말에 저는 5년간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되지 않으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까지 듣게 되었죠.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사람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 건가 봐요. 남편이 매달 월급날만 되면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아니, 당신 이제 몸 좀 괜찮잖아? 갑상선 암은 별거 아니라고 하던데 거기다가 재발 가능성도 낮다고 하고 2년 정도 쉬면서 몸 회복했으니까 이제는 슬슬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이 정말 차갑게 들리고 황당하게 들리더라고요. 물론 2년 사이에 살도 오르고 건강도 회복했어요. 그치만 암 치료를 받은 지 고작 2년이 지났을 뿐인데 일을 하러 나가라고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 남편이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힘들 때 제 옆에서 도움을 준 건 고마웠지만 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자마자 이런 소리를 하는 게 기가 막혔어요. 남이어도 돈 벌어오라는 소리를 못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맞는 일인가요? 저희가 그렇다고 생활비가 너무 쪼들려서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자기 혼자 돈 벌어서 나눠 쓰는 게 억울하고 싫어서 저에게 돈 벌어오라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지금 나한테 이 일을 하라는 소리야?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아유, 우리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두 사람이 평생 살기로 했는데 당연히 당신도 맞벌이로 해서 우리 노후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지난 3년 동안 당신 암 판정받고 항암 치료하고 회복하는 2년 포함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독박을 썼잖아. 나도 이제는 당신이 좀 벌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어머, 독박이라니. 지금 혼자 돈 벌어왔다고 독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나는 당신이 아팠으면 기꺼이 돈 벌어왔을 거야. 그리고 돈 벌어오라는 소리도 안 했을 거야.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남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하다. 그럼 그게 독박이지 뭐야. 처가에 들어가는 용돈의 생활비. 전부 다 내 돈으로 했는데 당신도 이제는 슬슬 바깥 활동할 수 있으니까 돈 벌어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말에 너무 서운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정말 너무하다. 아니, 너무한 게 아니라 우리 아직 40대 초반이야. 지금 바짝 벌어야 나이 7, 80에 편하게 산다는 거 몰라서 그래. 남편의 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도대체 무슨 동의신이 붙었길래 처음부터 끝까지 돈 타령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암 치료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을 뿐인데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누구라도 서운하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고스란히 일러 바쳤죠. 시어머니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분노하셨지만 남편 놈의 이런 태도가 평생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신 듯 했어요. 어휴, 그놈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길래 항암 치료를 끝내고 아직 5년도 되지 않은 와이프한테 나가서 일을 하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아우, 내가 정말 미치고 펄쩍 뛰겠다. 그런 놈을 내 아들이라고 아유 말을 하고 싶지도 않어.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 바짝 차리지. 며느리야, 너도 똑같이 해줘라.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똑같이 해주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돈도 벌어오지 않고 있는 마당에 무슨 수로 본때를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남편놈 때문에 골치가 아팠죠. 그런데 정말 치사함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일이 생긴 겁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이력서라도 내보라며 어디 취업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무시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일을 알아봐야 하나 싶었죠. 남편 놈 제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며 앓는 소리를 했고 저는 할 말이 없었죠. 물론 보험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100%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암투병을 한 이후에 이상하게 친정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죽음의 문턱을 밟았다 돌아오니 바뀌는 것 같았어요. 어김없이 친정집에 엄마 얼굴을 보러 갔는데 날이 갑자기 더워지면서 숨도 못 쉬게 턱턱 막히더라고요. 아유, 엄마, 에어컨 좀 틀자. 더워서 미치겠다. 에어컨은 무슨 에어컨이야. 그냥 이 선풍기 세게 틀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아우, 정말 아낄 걸 아껴야지.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좀 틀자니까. 제가 일어나서 에어컨 리모컨을 눌러 작동을 시켰는데 전원이 켜지다가 뚝 꺼지는 게 아니겠어요? 고장이 났나 싶어서 본체를 툭툭 쳐보기도 하고 했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유, 그 곰을 갖다 버리던지 해야지. 그거 작년부터 그러더라. 켜질락 말락 켜질락 말락 안 켜지더라고. 작년에도 그래서 내내 더운데 선풍기만 틀고 지냈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제가 아프다고 친정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무더위에 선풍기로만 지냈다니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해서 제가 에어컨을 사드리겠다고 했죠. 친정엄마는 가뜩이나 제가 투병을 하느라 들어가는 돈도 많았을 텐데 괜찮다고 하셨고 그 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더위에 약한 친정 식구들인데 제가 암투병을 하고 나니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시 친정엄마와 마트에 가게 되었고 주저없이 친정집에 에어컨을 바꿔드렸죠. 그런데 남편에게서 바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신 가전제품 뭐 산 거야? 아니 뭘 샀길래 가격이 이렇게 찍혀? 내가 당신한테 전화를 3통이나 남겼는데 당신이 계속 안 받았잖아. 다시 전화 오면 말해주려고 기다렸어. 친정집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그래서 내가 바꿔드렸어. 뭐라고?
처가에 에어컨을 바꿔드렸다고? 내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수입이 없잖아. 신용카드를 지갑에서 빼줬다는 걸 까먹고 오는 바람에 일단 당신 명의로 든 카드로 바꿔드렸어. 아니, 당신 신용카드로 샀어도 어차피 생활비 통장에서 결제됐을 거 아니야. 뭐, 지금은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그랬겠지. 당신, 내가 여태까지 한 말은 뭐로 들은 거야? 효도는 각자 본인 돈으로 하자니까. 당신이 돈이 없고 벌이가 없으면 그만큼 쓰지를 말아야지. 왜 내 돈으로 처가에 에어컨을 바꿔주고 난린데? 아니, 이제 곧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올 건데 친정집 에어컨이 고장났다는데 어떻게 해 그럼? 그 에어컨 10년도 훌쩍 넘은 에어컨이야. 그런데 내가 그런 거 하나 못 바꿔드려? 당신이 돈을 벌어올 때야 당신 마음대로 용돈 쓰고 카드 긁는 걸로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잖아. 내가 지금 독박으로 돈 벌어오고 있는 마당에 처가 에어컨까지 바꿔드려야 해? 당장 환불해. 내 돈 쓰기 싫어. 아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아직 멀쩡한 게 왜 못 벌어와? 하루빨리 취직을 하라고 그럼. 효도는 각자 본인 돈으로 가자고. 당장 에어컨을 환불하지 않으면 친정부모님께 할부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서 본때를 보여주자고 했던 그 일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바로 연락을 드렸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었어요. 왜 아직도 취소 문자가 안 들어와? 에어컨 환불 안 했어? 그래, 안 했다. 내가 이 정도도 우리 집에 못하고 살아? 지금 월급 벌어온다고 생활비 준다고 유세라도 부리겠다는 거야? 돈도 안 벌어오는 주제에 무슨 말을 그렇게 많어? 내가 장모님께 전화해야겠어. 아니, 어떻게 딸이 직장을 다니지도 않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 에어컨을 사달라고 하셔. 당신 정말 이러기야? 여태까지 우리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챙겨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가의 에어컨이 고장났다는데 더 좋은 걸로 사주진 못할 망정 환불을 하라고? 그 순간 현관문 벨이 띵동하고 울렸고 남편 놈은 인터폰 화면 가득 비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놀라 바로 문을 열었어요. 아니 엄마, 이 시간에 우리 집에는 왜? 아니 근데 이 짐들은 다 뭐예요? 집에 뭐 불이라도 났어요? 어디 피난가요? 피나는 어라저걸. 내가 집이 없어서 여기 왔으니까 오늘부터 여기 사야겠다. 집이 없어지다니요? 아니 엄마 집 잘 있잖아요. 집이 왜 사라져요? 내 집이 잘 있기는 어디 잘 있어. 며느라가야. 약속대로 내가 집 비웠다. 효도는 셀프라고 하니까 내가 집 비워야지. 아니, 이게 다 무슨 똥던지 같은 소리야. 당신이 설명해봐.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야. 효도는 셀프라며. 나한테 친정집에 에어컨 놔준 걸로 당장 환불해라 어쩌라 유세를 떨길래 나도 내 집에서 어머님 나가라고 했어. 내 집에서 나가라니? 우리 엄마 집이 왜 당신 집인데? 아유 이 자식아, 왜긴 왜야. 며느리 집이니까 며느리 집이지. 네가 하도 동가치고 싸게 구니까 나한테 집을 비우라고 하지 않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 집 엄마가 아빠 죽고 난 다음에 선 집이잖아. 나 결혼 전에도 내내 살았던 집인데 그게 왜 와이프 집이냐고. 며느리 집이니까 효도를 각자 돈으로 하자고? 그 덕에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났다 이놈의 자식아. 정 못 믿겠으면 내일 당장 등기부등본 떼보든지. 아들놈이 쪼잔하게 돈 1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며느리가 날 집에서 쫓아내지. 아이고 내가 아들놈 하나 기가 막히게 키워서 이 모양 이 꼴로 쫓겨나네. 시어머니께서는 작정을 하신 사람처럼 거실 바닥에 누워서 남편의 욕을 하셨어요. 어디 퍼러지 같은 놈이 가족끼리 돈몇푼에 치사하게 굴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평생 살아온 집까지 빼앗기고 내가 말년에 서러워서 어쩌자냐? 어? 집도 없는 노인네 이제 오갈 곳도 없고 며느리한테 쫓겨나네. 아이고 이 망할 아들놈아. 돈 100만 원에 집까지 빼앗기고 이게 맞냐? 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처가에 에어컨 하나 놔주는 게 그리 아깝더냐? 남편놈 황당함을 금치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안방에 짐을 풀기 시작하셨어요. 남편놈 황당한지 뭐 하는 거냐며 시어머니를 붙잡았죠. 아니 엄마 왜 안방에 짐을 풀고 그래?
아, 진짜 집을 빼앗겼다고? 아니, 당신이 언제 우리 엄마 집을 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 아들로. 아주 꼴 보기도 싫다. 내가 그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아들놈 돈 욕심에 쫓겨나. 내가 며느리랑 같이 안방 쓸 테니까 너는 저기 작은 방 가서 자. 이 꼴도 보기 싫은 아들놈아. 아유, 엄마, 안방은 나랑 와이프가 쓰는. 아니, 나 침대 없으면 못 자는데. 어디서 네가 침대 타령이야? 땅바닥에서 자다가 입 돌아가다 할 말 없는 놈아. 암 치료받은 마누라 보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해. 에라이 썩을 놈.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남편 놈지가 치사하게 군게있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베개랑 이불 챙겨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안방에 시어머니와 둘이 남게 되자 그제서야 제 손을 붙잡고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어떠냐? 나 잘했지? 3일천 아니고 하루천하지만 네 속이라도 시원했으면 좋겠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 인간도 느끼는 게 있겠죠? 다음날 눈칫밥 엄청나게 먹으면서 출근을 한 남편이 등기부등본을 떼봤나 봐요. 그런데 집 명의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퇴근을 해서 달려온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저를 보면서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아니, 등기부등본에 엄마 이름 떡하니 적혀있는데 누가 누굴 속여? 그 집에 애초에 마누라 집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아유, 무슨 돈이 있어서 마누라가 그 집을 사? 둘이 왜 평먹고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왜긴 왜야. 네가 돈 몇 푼에 사람 무시하고 치사하게 나오니까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심선으로 이런 거지. 그리고 왜 우리 며느리 집이라는 게 말이 안 돼? 내가 농대주면 그만인 것을. 어디 가서 한 번만 더 치사하게 돈 가지고 이런 짓 해봐. 내가 아주 며느리 명의로 집부터 시작해서 전 재산 다 물려줄 거니까. 아니다. 내일 당장 명의부터 바꿔버리자. 저놈의 자식은 아마 뜻따지 돈 가지고 저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저거. 말 엉기면 아주 싹 바꿔버리자. 어머머머. 안 그럴게. 아이, 내가 뭐,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안 그럴게. 네가 안 그러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 몇 년 동안 효돈을 셀프라고 그렇게 방아를 찧었다면서 내가 그걸 어찌 믿냐고 그 말을. 아, 진짜 안 그럴게요. 지금이라도 뭐 각서 같은 거라도 쓸까? 아유, 이 치사한 놈. 이게 내 집이 며느리한테 넘어가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나 보지? 네가 그러니까 더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아니, 꼭 그래서가 아니라. 아유, 엄마, 진짜 안 그럴게. 잘못했어. 아, 그냥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랬나 봐. 앞으로는 그런 마음 절대로 안 가질게요. 어디 한 번만 더 그래 봐봐. 내가 아주 집 명의부터 바꿔버릴 테니까. 남편은 잔뜩 주눅이 들었어요. 그럴만하죠. 시어머니 살던 집이 아주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라 함은 무슨 뜻이겠어요.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 소리죠. 남편 놈 그 집이 제 명의로 넘어오기라도 하면 아주 찍소리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집만큼은 절대 넘기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제 앞에서 각서까지 쓰더라고요. 2번 다시는 돈 가지고 치사한 짓 안 하겠다고요. 저는 그 각서를 받아들고 서랍 안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아주 재미없겠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몰래 정말 시댁의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돌려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내 아들놈이지만 효도는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놈이 돈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데 무슨 짓을 더 못하겠어. 내 집 너 주마. 어차피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산다고. 나중에 손주 녀석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내가 손주가 있니 뭐가 있니. 저놈이 또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면 말이다. 그냥 이혼해버리고 내가 준 집 팔아다가 넣었어. 저놈 가진 재산도 없어서 분명히 재산분할 내봐야 돈 얼마 되지도 않을 거다. 알겠어? 처음에는 아파트를 받는 게 영 아니다 싶어서 괜찮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완강하셨죠. 명의이전을 하면서 든 비용 또한 시어머니께서 대부분 해결을 해주셨어요. 대부분이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사실은 자랑을 조금만 하자면 암 치료받으면서 SNS를 운영하기 시작했잖아요. 치료받는 과정을 자세하게 남기기도 했고 영상으로도 남겼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고 제가 수술과 치료를 잘 끝냈다는 게 위로도 되고 그랬나 봐요. 저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작게나마 수익 창출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햇병아리 수준이지만 제가 어설프게 편집해서 올린 영상과 글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초반에는 5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그래도 꽤 수익이 올랐어요. 남편도 모르는 제 비상금이었죠. 그 돈 열심히 모아두었는데 그래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세금 처리하는데 온전히 시어머니의 돈으로만 하기 좀 그래서 제가 번 돈도 합쳐 넣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SNS 채널을 보시고 기특하다며 칭찬까지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셨어요. SNS 부수입도 올리고 있는데 남편놈 아주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 돈으로 가끔 고기 사준다고 데리고 나가서 아주 시원하게 갑질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본인이 먹으려고 잘 구워놓은 고기 제가 쏙 빼먹으면서 약을 올렸죠. 여보, 내가 사주니까 당신이 구워야 하지 않겠어? 반반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남편놈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도 공짜로 먹는 고기 맛은 좋은지 열심히 굽더라고요. 바보 같은 놈. 모자란 우리 아들이 며느라가가 이렇게 강인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말이다. 아유, 저놈이 언제 철들런지. 저렇게 계속 철 안 든 상태로 소만 썩이면 괜히 병 키우지 말고 나한테 반품해라. 알았지?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시는 시어머니께서 있으니 너무나도 든든하더라고요. 남편놈 몇 개월 뒤에 결국 시댁집에 제 명의로 넘어왔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일절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끝까지 명예 변경을 한 사실을 비밀로 하려고 했지만 종부세에 대한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는 바람에 들키고 말았어요. 남편놈 처음에는 씩씩거리다가 지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아주 고소합니다. 저는 여전히 개인 SNS 채널을 운영하며 암투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올리고 있어요. 저에게 많은 일이 우르르 몰려왔다가 지금은 또 쑥 빠진 듯해요. 남편은 여전히 집이 제 명의로 넘어갔다는 것에 배 아파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별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셨는걸요. 그러길래 치사하게 돈 가지고 왜 사람 마음을 뒤흔들었을까요? 배 아픈 만큼 찍소리 못하는 남편놈을 보면서 요즘 따라 아주 살만 납니다. 이곳에 만약 저처럼 투병중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저처럼 이겨내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